더불어민주당이 친노 좌장으로 불려온 6선의 이하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대 관심 지역인 대구 경북과 수도권의 현역 물갈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정치권 이제 공천이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공천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무서운 결과를 발표하겠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 일단 이한구 위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앞으로 20대 국회에 가서는 당 정체성에 맞는 행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19대에는 너무 그것이 물렁물렁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결정해야 될 것 중에는 당 정체성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 될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이 오늘 10시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당 정체성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이른바 편한 지역에서 혜택 즐긴 분들은 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황 소장님 먼저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국회의원 품위를 훼손한 의원, 지금 이제 거의 새누리당 공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느 분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품위라 그러면 뭐 어떤 비리가 좀 있다라거나 또 막말을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제가 봤을 때 그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상당수가 다 걸릴 것이고, 예. 유승민 의원을 오늘 겨냥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당 정체성이라든지 예. 편하게 다선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뭐 해석을 하자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품위하고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말이 좀 심했다. 지난번에 이 헌법 조항을 갖다가 빗대어서 뭐 본인의 입장을 밝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기자회견의 입장은 그렇게 예. 보이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맞바꾸면서 그 품위 부분에서 윤상현 의원을 걸고 정체성 부분에서 유승민 의원을 걸어서 예. 우리도 하나 뺄 거니까 이박도 중요한 핵을 하나 빼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새누리당이 염두에 좀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진 무슨 자료 유출부터 시작해서 살생부, 녹취, 이런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고요. 그 관련자들이 뭐 사실상 공천을 받은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덮어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유승민 의원 하나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친박들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어제 뭐 이미 어제 저녁에 공식 발표에서는 안 하다가 밤 8시 이후에 슬그머니 발표가 난 이런 공천 방식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공천 과정에서 완전 뒷골목 정치를 방불케 하는 온갖 사태를 다 벌려놓고 그걸 마무리하면서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그야말로 품위 손상은 이미 거기서 다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마지막에 저렇게 집착할 가치나 있는 것인가 생각됩니다. 사실 좀 전에 3시 5분에 이한구 위원장이 긴급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는 또 기자들 또 무서운 어떤 거를 좀 발표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가롯 유다와 골고다 언덕으로 보낸 희생자들이 이제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비유를 해주십니다. 예, 저는 뭐 친박을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네. 저는 뭐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하고 원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윤상현 의원하고 이렇게 맞교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론의 역풍이 너무 두려워서 김무성 대표는 미리 공천을 발표한 것 같고, 이제 윤상현과 제가 보기엔 유승민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제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여론의 중심에서는 윤상현을 날리고 유승민은 살리는 게 최선이고,
제일 나쁜 거는 거꾸로 무리를 일으킨 그 윤상현은 살려주고 유승민을 날리는 게 최악일 텐데 중간 지점에서 윤상현도 날리고 그 유승민도 날리는 거기다가 둘 다 그람 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윤상현은 유승민과 그람 수 차이가 여기에 패키지를 하나 넣어서 바로 안전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 제가 보기엔 뭐 황우려 의원 정도를 제2차 농계 작전의 친박 희생양으로 삼아서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한 그런 시간 끌기 아닌가. 그래서 좀 뭐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유승민, 황우려 이런 분들 정도가 지금 마지막 이한구 의원이 고심하고 있을 텐데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해서 여당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총선 전략이 아니라 선거는 저도 좋은데 공천권만은 친박이 다 갖겠다라고 하는 그 친박계에 의한 비박계의 공천 폐쇄가 사실상 노골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을 교체하지 않고는 TK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TK의 비박계를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은 비난할 텐데 그것마저 살린다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선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계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친박 비박계 하나씩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닌가.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재호, 진영, 박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친박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한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친박의 지금 중진 중에서 5 의원 중에서 뭐 한 4선 이상급 중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된 사람이 한 2, 3사람 있어요. 그분들과 이제 이분들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데요. 지금 오늘 뭐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미안한지 뭐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참 지금까지 이 결과로 보면요. 한 5.5 대 4.5 정도로 상향식 경선을 한 5.5, 55% 정도 했어요. 나머지 한 45% 정도를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전략공천 쪽으로 우선 단수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조율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런 어떤 부분 또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아주 정강석화 같이 좀 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시간을 꺼오면서 누구나 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도 이것이 평가를 어떻게 받겠는가 이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 대구에서 이제 예컨대 모든 게 가정입니다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천을 배제했을 경우에 대구 지역의 정서, 경북 지역의 정서는 모르겠는데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새누리당이 이번에 뭐 여론을 갖다가 신경을 썼으면 저렇게 뭐 녹취록이 나오고 무슨 뭐 살생부가 나오고 그런 행동들을 쌍방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걸 신경을 안 썼으니까 서로 할 만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적절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게요. 명분에 의한 힘의 균형이면 국민들이 이해라도 할 건데 명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진짜 이런 어떤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의 도구에 의해서 힘의 균형을 갖다가 이루면서 적절하게 지금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듯 하다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냈는데요. 그래서 저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총선을 제가 볼 때 공천을 새누리당은 빨리 끝내고 공약 부분으로 넘어가야지 이 공천 가지고는 크게 점수 따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봅니다. 뭐 애초에 제가 보기엔 야권 분열 제3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의 분열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그렇다면 이왕 이기는 거 우리 편을 직계 친박을 더 많이 심자라고 하는 총선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주춤하다가 다시 야권 연대나 통합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보기엔 더 친박에 대한 그 친박 공천을 더 강화한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판례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 공천, 지역구 공천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관심 지역인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인천 지역, 지금 황 소장님 어느 후보가 가장 관심 있다고 보십니까? 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제 당 대표까지 하고 부총리까지 했던 황우여 그렇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했는데 윤상현 의원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막말 논란이라든가 뭐 공천 개입 논란이 있었는데 황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논란 때문에 이렇게 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지금 아까 말한 사침의 그 관점에서 보면 편하게 다스냈다.
뭐 내지는 뭐 또 국사 교과서 사건 때 뭐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친박 내부에서도 좀 이제 다선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청원 대표라든지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이 뒤로 미뤄지는 부분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어제 다 타협이 되면서 제가 볼 때 뭐 서청원, 이인재 두 분은 예. 사실상 안정권으로 들어간 것 같고 이제 황우여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친박 안에서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또 사실 서울 지역도 좀 몇 군데가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재호, 김용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김용태는 못 예, 됐고 그렇습니다. 김영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 김성태죠, 김성태.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 이재호 의원, 진영 의원 했는데 부소장님 네. 사실 이제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약간 이제 정책적 그 갈등을 좀 빚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그 대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전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아직까지도 공천이 결정 안 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번 공천에서 올박 진박 네. 후보들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총선의 그 수도권에 대한 그 부동층에 대한 영향보다는 고정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을 40%의 절대 지지층인 대통령 마케팅을 전면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읽혀진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기 지역도 하나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누가 있는지 좀 볼까요? 보니까 지금 이제 김학용 의원이 있는데 대표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이렇다 그러면 이제 김무성계로 분류가 돼서 이런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김무성계의 최고 보스가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김성태 의원 오른팔이라고 일컬어지고 김학용 의원은 현재 비서실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스를 갖다가 이제 공천을 주는 쪽으로 정리된 마당에 뭐 보스 밑에 있는 그 뭐 이 미운털 박힌 사람들을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하려 그러면 보스를 제거하든지 보스를 제거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으면 네. 그 밑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친박들이요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또 누구를 갖다 넣을 것인가를 먼저 자기들 쪽에 친박 후보들 그 경쟁력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미운 사람 누구를 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건가를 후순위로 한다라는 것은 그 총선 전략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한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뭐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미운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총선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살림판에 밑을 뭐 그럴 구하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부소장님, 뭐라도 대구를 하나 좀 빼주시죠. 대구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예, 보나마나. 예.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그 유승민에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나는 즉 이번 공천이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 공천이냐 아니면 친박계에 의한 비박계에 대한 배제 기획 공천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끌려가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에게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 물론 대통령의 대구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정 지지층이 결속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구 사람들이 미래 권력인 유승민 의원을 이번에 공천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유승민 의원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까지 배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살아 돌아왔을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 총선에서 당선됐으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자신의 비서실장인 유승민 의원의 당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판돈으로 너무나 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이 한 군데가 남았는데 박민식 의원이겠네요. 네네 벌써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건데 말 그대로 박민식 의원도 그동안 이제 비주류계 이제 비박계의 의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를 이제 이번에 초선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분들한테 하나 조언을 드리면 보수는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지만은 보수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게 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위에서 타협이 되면 보수끼리는 살아남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치니까요. 네. 절대로 그 과도하게 총대를 매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심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구세에서 이제 공천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분들 좀 마음이 좀 애탈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고 대담 진행합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 새누리당이 공천 문제에 몰두해서 민생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깊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국민 공천제에 따르는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새로운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향식 국민 추천 공천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황 소장님 사실 조금 전에도 이제 2차 경선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예컨대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역 중심의 선발 결과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발표한 10군데 중에서 9군데를 현역이 다 이겼고 또 한 군데는 사실상 박완수 그 창원시장을 했던 분은 그분은 거의 뭐 지사급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향식이라는 것이 거의 경선을 했을 때 현역이나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그러니까 오늘 뭐 한 3군데 정도 그 뭐 현역이 떨어진 데가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도 또 곰곰이 좀 따져보면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향식 경선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저것이 뭐 본인의 어떤 공천에 관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2번 다시 상향식을 했을 경우에 정치권의 물갈이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구조가 굳어질 거 아니야. 한번 보면 보통 전화를 돌렸을 때 3% 내지 4%의 답변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통을 걸면 여론조사에서 2군데를 통해 가지고 500군데 채우고 500군데 채하라 해서 합쳐서 1000군데 채우면 여론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을 채우려면 4만 명에게 거의 전화를 해야 가능한 수준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 4만 명이 5, 6만 명 이상을 전화를 해야 이 1000명이 채워지는데 이번에 응답률은 뭐 한 15%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 몇 시에 몇 시간 동안 전화가 집중적으로 올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다가 전화 다 받아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론조사 2군데에서 한 사람한테 동시에 2번을 갔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실은 새누리당의 이번 상향식 경선은 완전히 실패한 경선이라고 보고요. 사실 2번 다시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것이 국민과 당원이 이 당의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뭐 표적 공천 뭐 이런 뭐 좀 낙하산식 공천은 좀 막은 효과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 애초에 김무성 대표가 선거 전략의 프레임을 잘못 짰습니다.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역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문제에 있어서 물갈이를 원하고 있는데 상향식 공천이 마치 현역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수단으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권력에 의한 부당한 그 간섭과 개입,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고 당내 경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프레임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경선을 고집하는 바람에 현역 물갈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서 제가 보기에는 이한구 친박계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야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공천 결과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부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친노, 물론 뭐 이해찬 전 총리가 친노를 뭐 완전히 대변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번 사실 6선인데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천 야권 김종인표 그 판도라의 상자의 핵심 전략이 이해찬 공천의 낙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야권은 그 문재인 대표 사퇴 이후에 문재인 안철수라고 불리는 야권 분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노 패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격을 하고 있고 야권 분열 프레임이 아직 작동하는 속에서 김종인 대표는 가장 먼저 분열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는 선거 구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빌미가 되는 해결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노 패권이 있냐 없냐 시시콜콜 밝히는 부분이 하나, 정면 돌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쟁점화시키지 않게 해서 수용하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김종인 대표는 오랜 선거 경험이라든가 노련함 속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해찬 의원이 희생당한 측면이 있긴 하나 이번 선거를 또다시 친노 대 비노, 문재인 대 반문재인, 야권 분열 프레임이 아닌 다른 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산물로서 이해찬 의원을 낙천을
부득이하게 선택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당에서 낙천의 5인방으로 뭐 그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전해철 위원, 이해찬 위원 뭐 5명이 있었는데 낙천된 분은 딱 2분이세요. 2분이고 나머지 3분은 살았는데 오늘 전해철 위원, 서영교 의원, 서른 위원 다 이제 경선 대상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당이 그 5명을 잘못 끌었죠. 그게 지금 국민의당이 어설프다는 겁니다. 이 솔직히 뭐 국민의당에는 그 5명 중에서 이해찬, 정청래 이 2사람은 절대 못 자를 거라고 보고 이렇게 그런 거 던졌는데 같고 나머지 3명은 사실 제가 볼 때 5인방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레벨이 아닌데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5인이 아니라 한 10인 정도로 걸어가지고 여기에 나머지 3명은 빼고 그다음에 지금 조용히 살아남은 솔직히 말하면 그 이 진노 패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그런 분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언론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에서 그런 사람 5명은 그게 뭐 그렇지 않겠냐고 다 이렇게 믿는 풍토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언론도 그 5명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해찬, 정청래는 못 할 것이다 했는데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해찬, 정청래가 정말로 이 그렇게 진노 패권의 상징적인 위치였냐? 인물이냐? 또 따지고 보면 정청래 의원은 오리지널 뭐 친노로 진골이라 뭐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네. 육두품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은 좌장이다 그러니까 좌장이니까 뭐 본인이 끝까지 버티기는 했습니다만은 좌장이라는 거는 뭐 안에 들어와서 좌장할 수도 있고 나가서도 좌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모양이 좀 안 좋아졌을 뿐이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실질적으로 이 공천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국민의당이 애초에 이 5명 프레임을 좀 잘못 끌었다. 그러니까 비판할 3명을 수 살려주고 있는, 네. 2명만 최소화하면서 그 2명이 남은 3명을 압도할 만한 비중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언론들도 이제 이 부분을 뭘 하기가 어렵게 어려워지는 만들어봤단 말입니다. 예. 그런 어떤 보면 자충수를 뒀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이 계속 출마를 하겠다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해찬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나오진 않았는데 어제까지의 반응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반응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정치를 놓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년 역사적인 정권 교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꾸 뭐 그런 걸 물어. 네. 김종인 대표 왜 자꾸 그런 걸 묻느냐 약간 좀 역정을 내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해찬 의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7선에 도전한다는 게 어제까지 이야기였는데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찬 의원 어떤 반응,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까요? 저는 뭐 일단 그 친노이기 때문에 친노가 만악의 씨앗, 뭐 불도장 같은 화인도 아닌데 친노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강도가 전체 친노냐 비노냐의 구도를 복귀시킬 것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최재성 의원의 어제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 예, 그것은 친노의 일부 의원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국민의당이 탈당하면서 내걸었던 친노 패권의 문제를 스스로 개파 문제를 끌어들임으로써 네. 현재 지도부의 공천 문제를 개파 간의 갈등, 친노 대 비노 보이는 손은 당내에 있는 박영선 의원, 보이지 않는 손은 당 밖에 있는 비노 의원인 김한길 천정배를 지칭하는 듯하게 들리는 다시 한번 개파 구도를 끌어내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통해서 친노 비노 구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의도, 이 노력들을 무의로 돌리는 그런 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해찬 의원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일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으나 문재인 대표가 이 모든 것이 만년 25%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야권 분열의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한 그 설득을 통해서는 이해찬 의원도 희생되고 억울하지만 이 문제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수용할 것이다. 수용할 수밖에 없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친노 우리가 좀 많은 비판을 하지만 친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지층들이 사실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번 이해찬 의원을 계기로 해서 지지층이 좀 이탈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거는 당내 당권이라던가 당 대표 선출이라면 지지층이 되게 중요한데 총선은
친노의 것도 비노의 것도 친박의 것도 비박의 것이 아닌 오로지 유권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번에 먹고 살만하고 정부가 잘하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더 잘하게 하기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선택하는데 그 야당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야권 연대가 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현명하게도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여당을 견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이해찬 전 총리의 앞으로 대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친노까지 버무려 본다면. 본인이요, 이 DJ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또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했고 또 지금까지 6선을 왔고 2012년 대선에서 본인이 이 사실상 당 대표로서 대선의 그 시기에 관리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저런 위치에 있었다면 물론 본인은 본인이 세종시 이전할 때 총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력이 있고 또 이번에 충청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을 빼면 충청도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지만은 야권에서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번에 공천에 배제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결별 사유가 진노 패권이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요. 그래서 저렇게 홍역을 치러서 이까지 왔으면 본인이 저 부분을 감수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 주변에 있는 마치 이제 이 지지 성향대 SNS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당 내부 투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야당의 방향을 끌고 온 시민분들이요. 제가 볼 땐 그분들이 좀 자제하고 뒤로 빠져야 야당이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길도 생기지 그분들 생각대로 그냥 야당을 갖다가 강성일변도로 이렇게 푸시해서 밀고 가면 야당이 그분들한테는 시원하겠지만은 집권에서 더 멀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까지 그렇게 대승적으로 수용한다 치더라도 사실 이해찬 의원의 뒤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이른바 이제 대권까지 이렇게 지금 이게 크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전 지도부가 지금 다 낙천하는 상황이고 이해찬 의원까지 쳐낸다. 문재인 대표의 반응,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공천을 어쨌든 국민들 앞에 받아들여지게 해서 이 총선 결과가 잘 되면 문재인 의원이 가장 큰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수혜자다.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은 겉으로는 안 됐다 하고 속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입장에서 수혜자입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문재인 의원이 딱 남은 것은 대선 한 번 가는 거 그거 말고는 정치적인 목적이 뭐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대선을 가는데 그동안의 진노라든지 야권에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어떤 이 특징적인 행태들 부분이 정청래, 이해찬 의원 두 명이 빠져서 사실은 친노 패권이 청산된다면 애초 친노 패권이라는 명제가 잘못된 거고요. 이 두 사람이 빠져도 친노 패권이 있으려면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 두 명의 상징하에서 그 사람 둘이가 빠지면 친노 패권이 청산됐고 그 사람 둘이가 들어가 있으면 친노 패권이 청산 안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 허위의 명제였죠. 애초부터 신기루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정치의 기법상이나 기술상으로 또 국민의당이 거들어가지고 두 명한테 어떤 행태로든 친노 패권 청산의 상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두 사람이 빠져서 친노 패권이 청산되는 모양이 갖춰지면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득이 된다. 문재인 대표로는 본인이 총선 낙선을 한다든가 이런 악수만 없다면 주변에서 좀 불편한 사람들을 잠깐 뒤로 빼고 내가 대선 이기면 챙겨줄게 뒤로 좀 빠지라고 하면 그걸 빠져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빠지겠다 하면 문재인 의원이 그 사람들 보고 빠져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 보면 오랫동안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부하처럼 거느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김종인 대표가 대신 쳐주면 문재인 대표야 속으로는 좋아하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 마지막 수에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차도 포도 중요한 공격 수단도 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대권을 위한 과정 길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을 친노 의원들에게 설득을 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공통점의 문제의식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기존의 여야의 고정 지지층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40% 대 25%.
그 통상적인 여야의 고정 지층의 지지율인데 만약에 정청래 의원과 이해찬 의원을 공천했을 경우 이 25%를 환영했을지 몰라도 그 야당은 절대 부동층과 중도층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선거에 단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예. 야권 연대를 하고 다 털어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얻었던가 맥시멈 최대치의 득표율입니다. 따라서 부동층이 중도층이 이 선거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 야당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주인은 열성 지지자나 친노가 아니라 그 네. 정제 문제에 실정을 끼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 중도층과 부동층들 어떻게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친노 문제라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은 공감대를 일치할 공감대가 거라고 있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일정 정도의 전략적인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군요. 그래서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 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김종인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이 아니라 또다시 문재인 대표가 선거 구도가 여야 1대1 구도 형성되기 전에 조기에 등판할 경우에 또다시 친노 비노 그 야권 분열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을 우려해서 네. 문재인 대표가 수용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찬 공천의 낙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본인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서 친노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부추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간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구 공천을 발표하면서 김한길,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의 두 의원에 대한 지역에 대한 공천을 했어요. 또 국민의당도 세 명에 대한 공동대표, 선거위원장, 박지원은 공천을 했단 말이죠. 통합을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런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서 끝내야 되고 안철수 의원 입장이 어떻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전정배, 김한길 등 통합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오든지 무소속으로 뛰겠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없이 만나서 또 뭐 이러면서 너무 많이 시간을 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4주만 지나면 거의 뭐 등록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4일까지가 등록이 시작이 되죠. 네, 이러니까 이제 쌍방이 짜증이 난 상황에서 공천이 이제 강행이 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 사람들이 전부 출마해서 맞대결을 해서 붙느냐 꼭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추후에 어떤 이 정치적인 생존을 배려. 생각해서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차라리 뭐 걸치지 않고 무소속으로 뛰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들이 마지막 그런- 일주일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양쪽이 공천을 한 것도 또 하나의 수지. 그것이 또 마지막은 또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별 연대는 안 되지만 선거부 지역별로는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안철수 의원이요. 네. 과거에 무슨 통진당이나 과거의 진보정당 민노당처럼 민주당과 연대를 할 때 출마를 끝까지 뛸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도 당에 지시니까 다 등록하라 해가지고 전국에 한 100개쯤 등록시켰다가 우리한테 한 10개쯤 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쭉 사퇴하는 이런 부분으로 일사불란하게 이제 뭐 돈도 대주고 명령과 지시가 갈 만큼의 정치적인 신의가 있는 관계라면 수도권의 단일화를 되겠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의 당에 가서 그래도 어떤 당선 확률이 다른 당보다는 조금 낮을 건데 예. 그 당에 등록을 해서 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등록해서 뛸 때는 자신 나름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건데 나중에 누가 보장을 해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자발적인 지역구 단위별로 연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은 어차피 어렵고 내가 무슨 뭐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의 정치적인 장래나 비용을 보장을 해줄 수도 없는 문제니까 알아서 들어가려면 들어가 봐라고 하고. 아주 그냥 상식적인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계속 시끄러울 거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거다 이런 겁니다. 저는 뭐 그 두 분은 양당의 대표는 챙길 걸 챙겼다. 김종인 대표는 통합과 연대 의지를 강력히 밝혔고 다만 시한이 지나서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독자 정당 연대는 없다라는 명분과 원칙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양당 대표가 실제로 만나서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전 총선 기획단장 정도의 실무급에서는 이 문제를 조율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의 승패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조율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모습은 서로 간의 파이를 줄이기 위한 삿바 싸움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표들은 나서지 않겠지만 기획단장 정도의 실무적 차원에서는 야권연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지는 남겨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천한 거하고 실제로 등록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공천받는 상황까지는 뭐 크게 이 비용이나 노력에 희생 없이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공납금을 또 기타금을 걸어야 예.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또 어떤 모종의 물밑 작업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언제까지 또 어떻게 꿈틀거릴지 모를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